김진의 돌직구쇼에 잘 오셨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경심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뿐만 아니라 아들의 인턴십 관련 문건도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검찰이 제시한 의심, 조 전 장관의 반박 상당히 치열한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병 전문 병원 7곳 약속이었는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한 곳도 완공이 안 됐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겁니다. 말뿐 아니었냐라고 동아일보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제주는 병원 선정조차 못했고요. 전국 각 권역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지 오늘 동아일보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공약들이 이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당 후보들이 충청을 잡아라, 충청 의원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충청권 의원 7명을,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의원 4명을, 정세균 후보가 충청권 의원 3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지율과 비례하진 않지만 확실한 표다라고 분석하며 충청이 전통적으로 캐스팅 보트,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때 아닌 녹취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녹음해놨고 그 녹취 파일이 유출됐다라는 논란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공정해야 한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커지자 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유출된 내용 그건 뭐냐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제2의 베트남이 됐다. 20년 아프간 전쟁 이렇게 끝났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기로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수도 카불간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겁니다. 전 세계의 대사관 직원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경심 씨의 2심 재판 결과도 역시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화려했던 7개의 스펙 모두 허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합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홈뉴스 주제는 딸도 아들도 조국 아빠 찬스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발급됐던 서울대학교의 인턴 증명서 서류가 논쟁으로 부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권법센터의 증언, 조국 아들 못 봤다. 지난 13일 조국 부부 입시 비리 혐의 재판 때 핵심 쟁점은 2013년 7월 아들 조 씨가 해외 대학 진학 SAT 시험을 준비 중에 출결 인정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 볼 만한 건 인턴 활동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인턴을 예정으로 할 거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조 전 장관은 주장합니다. 아들이 노시성 가진 사람에게 면접을 봤고 주말마다 인권법센터에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노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몰랐고 인사 한 번 한 적 없다.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다. 한 교수가
한 교수가 제게 고교생 학폭 관련 논문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지급됐던 인턴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불붙은 건데, 일단은 대학교에 계신 대학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승현 교수님, 한신대학교 계시잖아요. 일단 인턴 하지도 않은 학생에게 이 학생은 앞으로 성실하게 인턴 활동을 할 거다라는 예정 증명서도 나갑니까? 저도 조금 의문인 게, 이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한 증명서라는 거는 뭐 양식을 만들어서 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턴을 아직 하진 않았고 할 예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좀 들리고요. 예. 아마도 이제 그 해외 대학을 진학하려면 여러 가지 SAT라던가 시험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러면 학교를 빠져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의 성실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래서 그 결석하는 기간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학생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법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인섭 센터장이 이제 그 조국 교수의 아들의 이제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요런 인적사항으로 인턴 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줘라라고 해서, 자기는 그런가 보다, 아마 한인섭 교수와 같이 어떤 논문 작업도 하고 연구도 하나 보다 하고서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이 조국 교수, 당시 교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고, 자기랑은 한 번도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연구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조국 교수의 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그 인권법센터에 4-5번 갔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논문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을 노시성을 가진 교수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무국장은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조국 교수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죠. 일단은 대학 교수 김수경 교수의 이야기로는 인턴을 하지도 않은 고등학생에게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건 굉장히 생경하다. 두 번째, 봤다 못 봤다를 두고 조국 측과 노시성을 갖고 있는 사무국장 교수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딸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그리고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 예정 증명서 비슷비슷한 거죠? 서울대에서 발급된 거는. 공익인권법센터라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법률을 연구하거나 소송지원 제도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서 인턴십을 했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 논문, 그러니까 적어도 인턴십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모아두는 게 경험칙에 부합하죠. 내가 어느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비슷한 이제 법대를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했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찾은 논문, 연구, 리서치한 자료들을 좀 모아놨을 거예요. 이 사건도 쟁점은 똑같습니다. 이 학생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연 거기서 인턴십을 했고, 인턴십을 했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 상당한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내가 노력한 흔적들을 학생 측에서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란 쟁점을 가지고 허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심증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 재판과 마찬가지로 딸 사건에서도 세미나에 이 사람이 이 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인턴십을 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의 이제 기준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인턴십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 적어도 페이퍼 몇 장이라도 제출을 해야 검찰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턴십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줄 것인데, 그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을 받느냐, 이 사람이 어디 있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인턴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더 불리한 정황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받았다고 여기서 유죄를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 절차의 과정 중에 절차가 미비했고 딸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허위였던 것이 어찌됐든 합리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변론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지금 딸에게 허위로 제공됐다는 인권법센터 같은 곳에서 몇 년 후에 동생 아들에게 발급된 이 예정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냐라는 게 검찰 측의 의심인 거고,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은 무슨 소리냐, 아들은 제대로 가서 인턴 활동했다, 물론 딸도 제대로 했다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만 2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 교수의 증언이 과연 이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될까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 전 장관 측의 반박, 요 대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 교수의 주장은 교복 입었거나 누가 봐도 고등학생임이 분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조모 씨 만난 기억이 없다고 한 건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과연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물었던 그 질문, 인턴 예정증명서라는 양식이 과연 공익인권법센터에 계속 존재했는가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정증명서가 관행적으로 발급됐었고 양식도 있었다면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검찰은 센터장이 조국 아들 이름과 소속, 활동 예정 내용이 기재된 포스트잇 크기 메모지를 주며 예정증명서를 만들어달라 한 건 만드냐. 그러자 이 노모 씨 사무국장은 인턴 예정증명서라는 양식이 없어서 경력증명서에서 문구만 바꿔서 발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 전 장관이나 조 장관의 아들 입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려면 내가 이런 인턴을 했습니다 라는 자료 등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저 교수를 봤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현재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정증명서라는 양식도 없었다면,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요, 그 검찰과 변호인 측이 그 특별한 물증이 없이 이제 부딪히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수 사회라는 게 아무리 도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그 교수님이 저한테 포스트잇 같은 쪽지를 주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뭘 증명서를 발급해 줘라 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불쾌하거나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얘가 어떤 앤데? 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후에라도 어디선가 봤으면 분명히 기억을 할 것 같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인턴 증명서라는 거면 모르지만 인턴 예정 증명서라고 양식에도 없는 거를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서 고쳐가지고 제목을 고쳐갖고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또 분명히 그거를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국장을 했던 노모 교수는 분명히 본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인 측 내지는 뭐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당시에 발급했던 인턴 예정 증명서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법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그냥 주장만 어디 가서 지시를 받았다, 면접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법원 측에서 얼마나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일지 잘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렇게 딸도 그렇고 아들 인턴 예정증명서 발급하고 또 몇 년 후에 인턴 증명서 발급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서울대 인권센터는 거의 무슨 은행에서 돈 꺼내는 ATM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의 인턴 관련 서류도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ATM기가 아니고 뭐겠냐라는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조 전 장관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친한 한인석 센터장이 있는 이곳에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 때 아니 이게 똑같이 인턴십을 하고 증명서를 저희 발급받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증명서를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건 비공식적인 거라고요.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대 교수는 후보자의 아들, 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기서 인턴십을 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생기부에 기재하고 그것을 서류 전형 대학 입시에 제출할 수 있겠냐? 그 제가 점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만은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해줬다라는 주장을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반박한 대목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제 아들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당시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브라질 무술이죠. 브라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들과 그런 대화 나눈 기억이 없느냐라고 본인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직접 증인 이 노모 씨 교수에게 물은 거죠. 그러자 노 사무국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한테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라고 말이죠. 저는 브라질에 가본 적도 없고 카포에이라가 뭔지 몰랐는데 증인을 만난 아들이 처음 가르쳐줘 알았다. 갑자기 나는 카포에이라를 몰랐다 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이의 제기합니다. 카포에이라는 증인의 검찰 조서에서도 나오는 단어다. 조 전 장관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겠냐라는 전제가 틀렸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 이 갑자기 논리가 뭐랄까요, 좀 의아한데 뭐랄까요, 조 전 장관이 그러니까 회심의 한 수를 들었어요. 카포에이라 배우러 브라질 갔었죠.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냐, 아들한테 들었다. 근데 교수는 아들이랑 얘기한 적이 없다. 이 조서에서 나온다, 검찰 측. 그러자 조 전 장관이 그럼 내가 카포에이라를 어떻게 알겠냐. 본인이 아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이것을 따질 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만약에 카포에이라라는 것이 실제로 그걸 배우러 가셨고 그 사실을 조 전 장관 아들에게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 전 장관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저도 카포에이라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들었으니 기억할 수 있고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듣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모 씨의 아들이 만난 것이 맞고 그렇다면 인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제 반증으로 이제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아들하고만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노모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서 직접 듣지 않아라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런 브라질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무술을 배운다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막 대화를 할 때 저 국장님 뭐 한대 이게 소문이 돌거든요. 그걸 들었을 개연성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조 전 장관의 저런 구체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주장이 그러니까 무죄의 증거로 뒷받침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이게 만약에 과거 시점에서 예를 들면 뭐 메일이라든가 문자나 SNS를 통해서 아빠 있잖아. 내가 하는 국장님이 뭐 카포에이라 어쩌고 이런 과거 사실이 남아있다면 굉장히 높은 무죄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공익법 위반센터의 다른 사람들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니까 윤태곤 실장님, 이 사람만 아는 비밀 얘기, 윤태곤만 아는 비밀 얘기를 내가 딱 꺼내든다면 이건 법원에서도 만났구나 이게 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에 대로라면 그 정도까지 이거 뭐 비밀스럽거나 뭐 은밀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부인도 그렇고 본인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재판정에서의 공방도 있고 막 장외 공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제 분들 유튜브나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해서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그게 아까 손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컨대 그때 이제 따님이 세미나에 한번 갔다 안 갔다 네. 가지고 막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갔든지 안 갔든지 간에 인턴을 했다면은 그 학교에 남아 있든지 본인한테 남아 있든지 뭔가 주고받은 자료, 과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건데 전혀 없다 그러고 아들도 전혀 없다 그러고 이 비슷한 게요. 최강욱 의원 그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고 그 증명서 그것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강욱 의원한테 뭐 그 당시에 문자나 메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내놔 보시면은 되게 큰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없다. 본 사람도 없다. 예. 직원들도. 근데 나는 봤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가 이게 본인들은 그게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겠지만은 제3자들이 볼 때는 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 물증이 없다. 그러니까 뭐 카포에이라 뭐 세미나에도 한번 봤다. 이런 식의 아주 격가지의 것들이니까 저것들이 이제 좀 뭐 법원에서 납득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저런 부분에 이제 탁 이제 말하자면 꽂혀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공익인권센터 관련해서 인턴 서류가 3장이 나갔는데 한 장은 딸에게 그 이후에 2장이 아들에게 나간 겁니다. 한 장은 예정 증명서, 또 나머지 한 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뒤늦게 확인서가 이제 아들에게 나가서 입시에 활용됐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과연 법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이 서울대 인권센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검찰의 의혹이 유죄 무죄로 인정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에서 조국의 시간은 온다라고 강조를 한 대목도 보도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주의 원리인데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은 오게 돼 있어. 근데 오긴 오는데 내 눈에 보이게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이게 무슨 논리죠?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까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온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고쳐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반드시 조 전 장관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뭐 워낙 친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조국의 시간이 빨리 오게 하려면 대선을 이기면 된다.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이 일이 지금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이 오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이 박근혜 정부라면 그렇다면 그래도 그의 말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의 시간이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조국 교수에 대한 각별한 어떤 마음이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 계신데도 조국의 시간이 오지 않고 있다면 그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대선이 승리해야만 조국의 시간이 온다면 결국 뭐 이재명, 이낙연, 뭐 추미애, 정세균 이런 분들이 돼야 문재인 정부가 바뀌어야만 조국의 시간이 온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죠. 윤태호 시장님.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이제 대선이라는 데다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막 판돈들을 막 거는 게 이거 판돈이다. 맞느냐. 예. 이겨야지 뭐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불리해지고 야 너는 뭐 신세가 완전히 뭐 잘못되는 거야. 아니 넌 뭐 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하면은 실제로 대선에 유리할 것이냐.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조국 대선에서 이겨야지 여권이 이겨야지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뭐 구명도 되고 이제 집안이 다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작용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작용 반작용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몰래 이제 뭐 문자로 지지자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중인환 시디에 다 보는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걸 보는 사람들이 과연 뭐라 생각을 할까? 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반작용도 있다. 그게 반작용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가 저한테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보면서 이 책이라도 썼으니 살지. 시민들이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실로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음습한 통로를 통해서 검찰에서 나간 정보를 토대로 쏟아낸 그런 저주의 언어들과 함께 본인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는 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책을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뭐 이게 지지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할 수 있는데 지금 재판 과정과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보도들이 음습한 경로를 통해 나간 저주의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이 적개감을 아직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번에 한동훈 건과 관련해서 반성을 했지만 이 적개감을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공부할 때 조직학에 보면 상징 조작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조국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려다가 이게 무너지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됐지만 한 단계 더 나가면 문재인 정부 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검찰이, 잘못된 사법부가 저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선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김어준 씨도 지금 유튜브 채널 다스베이다가 뭐 82만 명 정도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거 뒤에 보면은 10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충실한 자기네 적극적 지지층 100만 명 만들어서 선거하자.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논리 구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만 결국은 대선 이기자고 선동하는 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안중근의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를 했는데 또 논란입니다.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께서 드디어 고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핫쌈 첫 번째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인데, 조국 사건과 정경심 씨의 1심 유죄, 2심 유죄,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해서 사법부가 잘못됐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 일가를 안중근 선생에 빗댔습니다. 하필 오늘이 광복절 기념한 공휴일인데, 대체 교일인데, 자 과연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 안중근이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 집에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나 똑같다. 왜 사법부 판단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결국 안중근 선생과 같고 1심, 2심 사법부가 그러면 일본 재판관의 재판이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조국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촛불 광장에 나왔던 거냐라고 굉장히 격앙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추 장관이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정희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같은 정부 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해서 일제시대의 재판관이다라고 비유한 것과 다름없잖아요. 적절합니까?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양면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죄로 많이 판단이 나왔고 어떤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 뭐 7개의 스펙이 허위다 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전부 온당하다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법치주의 산하에서 그게 유죄라는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고,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판사 역할을 했었던 판사직에 있었던 분이니까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합리성보다는 어찌됐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의지와 어떤 사명감을 가질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내 편, 내 생각과 같은 지지자들은 어찌됐든 그 전 국민 분포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도 큰 대성한 정치인이 되시려고 한다면 중도,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광복절 즈음에 이런 비유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갈수록 조금 도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대선 후보라는 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대선 정치인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추 전 장관, 추 후보께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역사적 인물을 비유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이 어찌됐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국하신 결과적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를 조 전 장관 일가에 빗댄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이 상당히 오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억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가족도 한때 안중근 선생에 비유됐다가 크게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게 묘하게 겹치죠?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자, 저 발언한 민주당 의원은 결국 사과를 했는데 이게 묘하게 겹치네요. 김수영 교수님. 본인의 가족도 안중근 의사의 비유가 돼서 논란이 됐었을 때의 추미애 장관의 당시 답변은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였는데 이번엔 본인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안중근 선생에 비유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중근 의사에게 왜 자꾸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을 좀 놔둬라. 안중근 의사는 정말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뭐 광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헌신하신 분이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될 분은 아니라고 보고 좀 부적절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그 아들이 이제 병가를 내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안중근 의사의 그런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실천한 거다라는 그 논평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한 마당에 왜 자꾸 이제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일도 그렇고 또 이제 아마도 지금 어제 문제가 됐던 그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은 그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부가 일본 재판관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안중근 의사가 정경심 씨처럼 마치 무슨 뭐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 이런 식의 비유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무리수다. 사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왜 추 전 장관의 말이 잘못인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왜 추 전 장관이 저렇게까지 무리를 두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지지층을 그 소위 이제 조국 지지자라고 말해지는 강성 친문에게 타겟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연을 확장해서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지지 기반을 굉장히 확고하게 만들어서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도저히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저 안중근 의사에게 빗댄 발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모셨습니다. 이 문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독립유공자 후손이죠? 예, 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셨죠, 할아버지가. 만주에 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 국내. 국내에 사셨군요. 그렇습니다. 험난한 데서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대전 현충원에 이제 잠들어 계시죠. 훌륭한 할아버지 두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뭐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했다라기보단 안중근 의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죠. 선회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선회를 하는 건데 이런 안타까움, 뭐가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안중근 의사가 자손들이 되게 고초를 겪어가지고 지금 바로 직계 현존이랄 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막말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자손이 이제 번듯하게 딱 있다면은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어디다 빗대나 이런 식의 반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반발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러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이제 마음에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은 김어준 씨의 이야기, 작용, 반작용 참 좋은 말입니다. 예. 그거를 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사법부 재판을 일본 재판부에 빗댄 인사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다니 역사 인식이 어느 정도 참담한 수준인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비판의 논평을 냈습니다. 저는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뒤에 했던 얘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을 묻어두고자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촛불광장에 나왔던 거냐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 허위 공문서 만들어갖고 다 이상하게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에 다 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연루되고 재산 신고 이상하게 한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서 공정,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어야 본인이 뭔가 정치를 하고 존재 기반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라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내 정신 속에서는 그게 있어야, 그리고 내 지지자들 속에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도 적폐 검찰이 잘못한 거고 재판부의 판단도 적폐 재판부가 잘못한 거여야 본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는 우리 저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의 논평이 나올 지경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재판 중이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가 특히 장외주 씨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삼은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가 이번에도 논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도 틀리고 팩트도 왜곡됐고 적대 정부들은 보수 정부들은 다 이제 친일 정부다라고 주장하는 김원웅 회장의 이 주장을 뭐 논평할 가치는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오늘의 논란은 이겁니다. 바로 이 연설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전에. 청와대가 방치한 것 아니냐. 지난 13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김원웅 기념사 사전 녹화됐다. 그때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 등도 참석을 했었다. 청와대 작년과 달리 이번엔 해명도 안 했다. 정부 관계자 올해는 돌발 상황 방지 위해 사전 녹화하고 원고도 미리 요청했지만 김 회장이 할 말 다 해버렸다. 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전 녹화도 했었고 탁현민 비서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정부가 알고도 그냥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고요. 야당에선 매년 반복되는 망언을 방치해서 국민 분열을 방조한다.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이 정부가 말하고 싶은 진심이 뭔지 헷갈린다. 유승민 캠프 김 회장 즉각 징계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뜻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하 전 대변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원래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정부가, 청와대가 사전에 봤나요? 맞죠. 이번에 작년에 더군다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녹화를 했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설된 영상, 연설의 내용을 정부가 알았겠네요. 사전에 녹화했으니까. 알고 수용했다고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김원훈 광복회장의 광복절 메시지가 굉장히 과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컸죠. 이후에 김원훈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현장에서 읽었으니까 뭐 미처 검증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에 이미 녹화해서 녹화본을 가지고 리허설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봤을 거고 이 내용이 그냥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광복회, 행안부, 청와대 다 수용했다고밖에 현재로서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를 뭐 방치하거나 뭐 동의하거나 수용했다라는 이제 박정화 전 대변인 야권의 비판 말고 다른 시각도 있을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 책임이 있다, 즉각 징계해야 된다라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복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만약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저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광복회장 같은 이제 보훈단체들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부 기관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줘야지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논평 가지고 뭐 이걸 바꿔라 하면 우리가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에서 독립적으로 만든 어떤 축사, 그것도 개인 명의로 나오는 축사, 단체 명의로 나오는 걸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수정해라 하지 말라 하면 또 다른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보니까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이거 조금 문제 있는데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마 청와대에서도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텐데 일단 광복회장 본인이 내 의견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런 점이 이제 하나의 그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지는 좀 대중들에게 논란이 없는 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뭔가를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걸 못하게 한다던가 우리가 써서 갖다 준다던가 이렇게는 또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청와대 책임으로 모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강복회 내원의 회원 간의 분쟁들도 있고 뭐 소송도 있고 징계도 있고 폭행 사태도 있었죠. 내부에서 좀 자정 능력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의 시각은 또 박정화 전 대변인의 시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름 주의를 줬지만 김 회장이 말을 안 듣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터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시각. 자 그러면 그런데 김수현 교수님, 광복회가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냐라는 것도 또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게 들어갑니까? 어쨌든 보훈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약간 손정혜 변호사님과 이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기념사에 담겨 있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테니까 좀 이런 것들은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라 마라라고 간섭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청와대가 뭐 하여튼 정부에서 뭐 오케이를 했다고 해서 정부의 인식이 이 기념사와 동일하다고 무조건 전제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권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김원훈 회장이 뭐 거부했다거나 되게 단호했다면 정부가 억지로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그 김원훈 광복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친일이라고 규정했던 이제 과거의 정권들, 보수 야권, 어떤 지금의 야권인 보수 정권들을 지금 친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도 박정희 시절에 이제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정치를 시작했고 전두환 시절에는 민정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한 행적을 계속 밟아왔고 심지어 2000년에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거든요. 뭐 이승만, 박정희 다 공과가 있는 인물인데 본인의 공과는 그럼 어떠한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광복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뭐 이런데 사실은 그 총리실에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고 이 보훈처만을 관장하는 수석실, 비서관실 말고 시민사회비서관실도 있고 정무비서관실도 있고 이 발언이 나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가서 논란이 여전히 또 2년째 또 되고 있는 거를 그냥 청와대가 놔두고 있다. 모두 다 그러잖아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컨트롤 타워라고. 근데 그거를 이런 논란이 생길 줄 알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2년째 그냥 놔뒀다는 거는 저는 청와대가 이거를 그냥 방기했거나 수용했거나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김원호 회장이 앞서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된 적도 있는데 윤태영 실장님, 그러면 김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친일 행적에 뿌리를 둔 정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거네요. 여기 좀 앞뒤가 안 맞네요. 그 생계형이라고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생계형 국회의원이었다. 1972년에 공화당 공채라는 건 내가 지원해가지고 높은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화당 공채에 합격하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합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계형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6월 항쟁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87년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있었고 88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민정당으로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계형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2001년에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 근데 출마했고. 그때 또 뭐 민주화 이후라고 봤을 때 근데 참 답답한 게요. 광복회가 이렇게 사람들 입길에 오른 적이 있었던가. 광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일대, 그러니까 자식들까지만 광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원호 회장도 그 자격으로 광복회원이 된 거고 회장이 된 것인데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최근 광복회에서 이런 일 말고도 계속 그 내부적 분쟁들이 많이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묻기 위해서 그런 의혹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뭐 다른 민간 기관에서 이제 독립유공자들의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력을 기리기 위해서 만화를 만들었어요.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 만화를 만드는데 성남시에서 이제 돈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만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원호 회장 아버지 엄마 김원호 회장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원웅이를 데리고 해방된 조국으로 가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참 많이 답답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핫쌈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핫쌈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모처럼 고국당으로 왔습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승리를 이끌었던 대한민국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사망연도 기준 78년 만에 그리고 봉오동 전투 승리 이후 101년 만에 그리던 고국의 품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1920년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또 카자흐스탄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드디어 이렇게 홍범도 장군이 그토록 그렸던 독립된 조국의 땅을 밟은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분단된 대한민국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광복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 홍범도 장군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 오늘 광복절을 기념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 그런 날을 맞아서 우리 홍 장군의 이 유해 송환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뉴스일 것 같아서 핫쌈의 마지막 뉴스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토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가 토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말에는 코로나 검사 건수 자체가 적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17명, 토요일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에요. 40일째 신규 확진 4자릿수 기록하고 있고 광복절 연휴 추가 확산 우려됩니다. 오늘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어제 집계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56명인데 역시 일요일에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는 이겁니다. 주말 확진자와 평일 확진자 수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모더나가 연일 펑크를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아야 할 백신 수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자, 많은 조간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낙관적인 발언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악화됐던 것을 사례로 들며 이번에 대통령의 소위 자화자찬이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이 일각의 조간신문에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8월 16일이니까 8월 절반 남았고 9월, 10월 이 2달 좀 남짓 남은 건데 국민의 70%가 2차 접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아직 1차 접종도 다 안 끝났는데 백신 공급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 모더나 백신 아시다시피 지금 몇 번째 펑크 냈고 구체적 공급 시점 물량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모더나가 펑크 났는데 그걸 대체할 백신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정돼 있는 2차 접종분을 1차로 돌리고 있는 소위 백신 돌려막기가 현재 진행 중인데 노바백스는 승인도 안 난 상황.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백신 선진국들은 3차 백신 접종 중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나섰습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대한민국의 향후 백신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내년도 백신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10월 국민 70% 2차 접종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젊은 층에서 백신 맞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어 70% 접종 달성 걸림돌 될 것이다. 마상혁 감염병 대책위원장, 경남도 의사회. 집단 면역은 이제 불가능한 목표. 3차 접종 대비한 내년도 공급 계획을 빨리 면밀히 검토하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전문가들 중에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아직 1차 접종도 다 목표치 못 채웠잖아요. 전 국민이 2차 접종을 빨리 하더라도 그걸로 집단 면역을 갖췄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2번 접종해도 이거를 돌파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2차 접종까지 다 끝내도 그걸 집단 면역이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라는 건데 그것까지도 사실 2차 접종까지 갈 수 있느냐도 백신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1차 접종을 마친 인구가 한 44% 정도예요. 그러니까 2,2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완전히 마친 사람이 한 970만 명 정도, 한 1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3천만 회 정도가 더 필요해요. 모두가 2차 접종까지 끝내려면은. 근데 지금 10월 말까지 2달 반 정도 남았죠. 10월 말까지 이 2차 접종까지를 완전히 끝낸다는 것인데 지금 백신이 모자라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백신을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고 또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백신만 수급이 된다면 굉장히 빨리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모더나에서도 백신이 펑크가 났죠. 그러니까 주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고 앞으로 또 외국에서는 3차 부스터샷까지 맞기로 하게 된다면은 더더욱 백신을 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는 게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물론 정부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10월까지 2차 접종을
70% 이상 맞게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한다면 그때 10월 말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고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계속 백신 때문에 이렇게 소가리를 해왔던 걸 봤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 상황입니다. 산술적으로 아직까지 2차 접종이 19%밖에 안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가이드라인이 오락가락 고무줄이라는 데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고려하여 정부가 30세에서 49세, 그러니까 50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기로 배제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때문에 백신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와서 그 자녀 백신 맞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정부가 바꿨죠, 방침을. 정은경 청장, 접종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둔다는 의미다. 앞서 안정성의 이유로 맞지 말라 할 때는 이렇게 백신이 부족하지 않았었겠죠. 3040은 부글부글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혈전증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남는다고 제한 풀어버리니 불안하다. 아스트라로 바뀌면 안 맞을 거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지금은 자녀 백신 접종 가능이지만 모더나가 안 들어오면 과연 언제 그 기준 또 바뀔지 몰라.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에서 그 탈모 그런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사진 본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제 예약은 이미 했는데 아마 캔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이에 부작용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갑자기 겁나가지고 코로나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아프다고 해도 인과성을 인정해주기 힘들다는 점이 어차피 똑같이 내가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되는 건 똑같다면 조금 더 내가 안전한 길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아니 30대를 대표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3040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스트라제네카. 일단 정부의 고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데 일단 모더나 화이자가 조금 수급이 불안정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3040에 이제 의무적으로 맞으라는 건 아니고 자녀 백신 지금 막 예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아직 백신 자녀 백신도 예약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급하게 맞아야 될 사람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으면 맞는 것까지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고 나는 무서워서 맞기 싫다라는 분은 선택하시지 않으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겠다라고 자녀 백신을 예약하시는 나이대에는 이제 이것을 열어두겠다. 의무적으로 맞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고뇌를 한번 그 고뇌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또 납득할 만한 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금 백신 수급이 충분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혈전증 관련해서 원래 그 아스트라제네카 30대 이상 권고를 했는데 40대 이상으로 5월에 변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40에서 49세는 접종을 해도 좋다라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필요하신 분들은 맞을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 며칠 전에 총리께서 얀센 그 40만 회분 들어왔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하시고 선전하는 거 봤는데 40만 회분이면은 우리 여기가 중구가 되네. 중구 인구 2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인구라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크게 자랑을 하시나 싶어갖고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어제 집에서 이렇게 곰곰이 봤더니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분량이 1억 9천만 회분 정도 돼요. 예.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내년에 화이자 거 확보했다고 한 3천만 회분 합치면 2억 2천만 회분 정도가 확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대통령 말씀도 좋고 뭐 짧고 굵게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아스트라제네카 갑자기 5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4주 간격에서 6주 간격으로 바뀐 거 다 좋은데 뭐 다 이해할 테니까 뭐 그래서 대통령께 아니면 정부에 더 뭐 사과하라 말라 이런 얘기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지금까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오는지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이거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우리 국민들 다 그냥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좀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이번엔 이윤 통화 노치록 갈등. 아시다시피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의원의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에게 직접 통화해서 사실상의 사과를 했는데 논란은 이 대표가 이걸 녹취해놨다가 그 녹취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이건데 지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윤캠프 측 탄핵 발언 관련 2분여 통화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먼저 전화했죠. 이 대표가 통화 녹음 후 녹취록을 만들어 일부 언론에 제공했다라는 의혹이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만약에 이 의혹대로 누군가가 동의 없이 녹취해서 그걸 유출시켰다면 이건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녹취록 내용까지 지금 다 떠돌고 있는데 신지호 박사에게 어제 일에 대해서 아침에 단단하게 얘기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캠프에 싹 한 구령 내려달라.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자 윤 후보가 정치권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아무 얘기를 하는 것이니 이해 부탁한다. 대표님과 전 국민이 볼 때 손잡고 가야 한다.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상당히 지금 구체적이에요. 통화 녹취로 고일만할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이 대표 캠프 구석까지 이러한 정서가 갔으면 좋겠다. 실제 두 후보가 한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까지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녹취록 등 파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오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소명과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이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고 우회 비판까지 한 겁니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커진 건데 일단은 자 윤태곤 실장님 이런 종류의 논란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대권 주자와 대표가 갈등을 보이다가 대표가 이걸 몰래 녹음했다가 언론사에 뿌린다라는 의혹? 그러니까 의혹이죠. 이렇게 시작된 거죠. 처음에 그 탄핵이라는 워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막 화를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근데 그 전화를 했다는 보도 이후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저런 내용이 처음에 전달이 됐어요. 대략적 내용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저 정도면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해보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쪽의 이야기는 사과, 유감이란 단어가 없었다. 뭐 그리고 이제 저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후에 진짜 사과, 뭐 유감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돌아다녔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녹취록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제부터 계속 이런 보도가 되고 이제 그제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나간 건 맞지만은 그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 실수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 써가지고는 녹취 파일이라든지 녹취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이제 붕 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거를 막 꼬치꼬치 물고 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자동 녹음은 뭐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관계가 좀 이상한 건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통화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제 말을 옮기는 것도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걸 뭐 녹음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준다 그럼 되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그것도 대표 후보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신뢰의 상실이라는 거는 또 다른 큰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표의 해명도 지금 논란인데 당이 해명한 것과 대표가 주장하는 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제 당에서는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에 의해서 녹음됐다.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다. 실수로 흘러나갔다. 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 본인 SNS에는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녹음 안 했다.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 안 한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당과 이 대표의 해명이 양립할 수가 없는 성격의 해명이다,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자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한다 라고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당과 이 대표 본인의 해명이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이해돼요? 선회하면은 핸드폰에는 자동 녹음 기능 있지만 그 파일 자체를 유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 내에서 이제 재생한 거를 실무진이 막 받아 썼고, 그걸 녹취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복귀해서 쓴 정도이죠. 보통 이제 파일을 속기사한테 주면 녹취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일 존재 여부보다는 녹음을 타인에게 들려줬는지 말았는지, 그게 이제 신뢰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윤 캠프에서는 본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사실 녹취록을 재생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이제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으로 한 대화를 녹음을 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걸 조금은 좀 부주의하게 보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유감의 표시라든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사태를 보면서 뭐 녹음 정도는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억의 오류나 정신없으면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녹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녹음 내용들이 좀 반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록에 그대로 써 있는 건지 아니면 추격해서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대표님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존경의 의사표시를 담으면서, 이준석 대표도 대권 유력 후보니까 조금 더 존경의 의사표시가 대화에 조금 행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요 자체가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녹취록이 풀릴 리가 없죠. 근데 관계가 조금 뭔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와중에 이게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쪽은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그러면 불쾌함을 야기한 쪽에서 사과의 의사표시, 유감의 의사표시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당 밖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 밖의 목소리. 진중권 교수, 해명이라는 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간적 신뢰에 관한 문제다. 전희옥 전 의원, 정권 교체에 목마른 국민을 바보 취급한 거다. 이게 실무자의 실수라며 두루뭉술 넘어갈 일인가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고요.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들도 이 대표가 우려스럽다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강점을 국민께 알리는 멋진 무대를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네, 야권의 대권과 관련된 오늘 뜨거운 뉴스 보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권의 대권과 관련한 뜨거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여야의 정치 라이벌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돌직구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맞수 주제 보셨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라이벌 재선 의원의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그러다가 최순실 된다더니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관광공사에 맛집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내정해서 여야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논란은 황교익 씨를 내정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는 논란이 사실은 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왜냐하면 2018년 이전의 모집 공고는 교수, 공무원 재직했거나 관련 경력이 명시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바뀝니다. 올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세부적 학력, 경력의 요구사항이 삭제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에 공정한 선발을 위해 바꾼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앙대 인맥 아니냐. 이재명 지사와 황교익 씨가 중앙대 선후배 사이. 캠프도 줄줄이 중앙대 인맥이다. 캠프 상황실장, 공동상황실장, 수행실장 모두가 다 중앙대 인맥 아니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황교익 씨가 형수 욕설과 관련돼서는 이해된다라고 두둔했던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2018년, 19년쯤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특히 이제 뭐 형수한테 욕설 하고 하는 이 왜 욕을 했지? 뭐 이러면서 저도 막 자료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욕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거친 삶이 어릴 때 우리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그리고 최근에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이재명 지사가 출연한 바 있어서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 60초 드립니다. 네. 황교익 씨는 맛 칼럼니스트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대중적 인기가 있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치에 대한 견해를 마구 피력하면서 거의 정치인보다 더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황교익 씨인데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황교익 씨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족들과 특히 형수님한테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저희가 들으면 그 녹취 파일을 끝까지 못 들을 정도로 정말 막말 또 어떤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는 황교익 씨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 정도는 자라는 환경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편을 들면서 얘기해 주니까 주변에 그렇게 그 녹취 파일을 듣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같은 편 중에도 단 한 분도 없었을 텐데 황교익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고마웠을 거다. 그래서 저렇게 경기 관광공사라고 하는 고위직을 제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자기 사람 자리 나눠 먹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전문성, 그다음에 경영 능력, 도덕성, 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시의적 적절성 이렇게 하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황교익 씨에 대한 경기관광공사 사장인가요? 대표가요? 예. 그거를 이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죠. 좀 아쉽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따진다고 물론 이제 뭐 설명이 요즘은 관광지 찾아 맛집을 사실 맛집 투어하는 것이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관광의 한 분야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릴 것 같았으면 경기관광공사에 뭐 맛집 투어 본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대표적 전문성이 따지기 좀 어렵다. 그 도덕적 측면에서도 이제 이 시비 때문에 지금 그 보훈 인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권 도전을 하지 않은 그냥
그냥 보통의 경기지사였으면 저런 시비가 좀 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저분의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조승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정세균 캠프의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다라는 것도 함께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첨언할게요. 예, 30초 드릴게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를 절대 내놓을 수 없다. 나 그러려면 차라리 경선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경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SNS에서 이재명 지사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건 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받은 일도 있는데, 경기도의 여러 직에 본인의 선거운동할 사람들을 막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걸 캠프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저희가 의혹 가지고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익 씨의 정치적 발언도 지금 논란인데 요거 보고 조승래 의원님께 30초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증거 없으면 범죄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조국 사태 관련 조국과 그의 가족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올해 4월 강성친문 지지층을 겨냥해 내버려 두면 이들이 문재인은 물론 민주당도 죽일 거다.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캠프의 반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은성 인사 아니다. 맛집이란 걸 우습게 보는 듯.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 많다는 점에서 전문성 있는 분이다. 라고.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조승래 의원님의 비판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맛집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채용 비리성 보훈 인사. 정세균 캠프에서도 최순실 된다던 이 지사 과거 발언 들리고 싶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 잠시 후에 보겠고요. 조승래 의원님. 예, 그냥 뭐 맛집 전문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하는 것을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황교익 씨는 칼럼니스트로 사실은 뭐 일종의 이제 무슨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의 정치적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제 좀 구설수에 올랐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워낙 어려운 시기를 살던 분이라서 다소 말이 좀 거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거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 훨씬 더 어렵게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건 거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인사를 막 하면 최순실 된다라고 질타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자, 뭐 여야 안팎에서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엔 조승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 지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게 벌어졌던 것인데, 가깝게는 최근에 벌어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캠프 대변인을 임명을 했다가 수산업자인가요? 거기하고 연루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또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것이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SH공사죠. SH공사의 김연아 전 의원을 임명을 하려다가 부동산 문제로 어떻게 다주택자가 서민의 주거 고통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결국에는 임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과 선출직이 갖는 인사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의원님.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께서 어제죠?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도 형수욕설 이해한다. 예, 경기도에 좋은 자리 하나 좀 보내줄라나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신 거죠. 비꼰 거군요. 비꼰 거죠. 이 고위직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 친한 사람들을 앉히고 보훈 인사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비꼼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어느 기관,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 이긴 쪽에서 대선 공신들을 그냥 사장으로 막 보내요. 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연봉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훌륭한 분 모셔다가 앉혀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관광공사도 정말 경기도의 관광을 세계적인 관광으로 만들 사람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지 발언해주고 내 편 대주고 누가 나 욕하면 방패막이 대주고 이런 사람 앉혀갖고는 본인 말대로 최순실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재명 지사 잘하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주장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보훈성 인사 아니다. 능력을 봤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의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각각 비판의 논평 냈고요. 야권 주자들도 원희룡 지사, 형수욕설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관광공사 사장한다면 김어준은 KBS 사장 자격이 충분하다. 윤석열 캠프, 선거 중에 지사직을 본인 정치에 활용한다. 최재형 캠프, 전형적인 알박기 신공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토론 대신 발표회. 윤석열의 보이콧 후폭풍이냐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와서 토론회를 두고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캠 측,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뭔 차이냐. 예비후보 등록하고 절차대로 하자. 유승민 캠프, 토론 그렇게 두려우면 대선 출마 자체가 무리다. 홍준표 의원, 토론 회피가 공정과 상식이냐 그만 떼써라 라고 이게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 간의 신경전에서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이 대표 측으로 가세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조승래 의원님, 60초 발언씩 드리겠는데 이 토론회가 적절합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토론회는 예비 후보들한테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비 후보의 자격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8월 30일과 8월 31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예비 후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8월 30일 이전에 하면은 예비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저렇게 이 대표 편들면서 당원 당규를 좀 무시하는 발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분이 당의 고위직 하시고 뭐 원내대표도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다 이 내용을 알면서도 토론 그렇게 두려우면 대선 출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최재형 원장이 사법연수원장 출신입니다. 감사원장도 하셨고요. 예. 최재형 후보가 어제 정리 발언을 하셨어요. 후보 등록을 좀 땡겨서라도 후보 등록을 반드시 한 이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절차대로. 절차대로. 왜냐? 우리는 공당입니다. 이 공당에서 나중에 자격 시비가 붙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후보 등록 이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조승래 의원님은요? 예,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정당에서의 모든 과정들은 이제 정치적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뭐 국민의힘 대선 예비 주자들이 뭐 무슨 행사도 했는데 그 행사장에 유력 주자인 윤석열 총장도 참석을 안 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재 대표인 이준석 대표 측과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측의 이제 기싸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후보들 간에 또 기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기자들하고의 1대1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120시간 뭐 일한다든지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근데 상대가 있는 토론 자리는 공방이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방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실제로는 준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은 최대한 토론회나 이런 장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당원 당규로 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에 모시고 다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에만 찾아볼 수 있는 돌직구쇼 맞수, 조승래, 이양수, 조승래 두 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맞수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